1776년 9월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그날 창덕궁 후원에서는 세자가 아닌 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아이는 바로 정조의 첫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로 불리던 문효세자였다. 정조는 그 어느 군주보다도 총명하고 이상적인 왕이었다. 그러나 그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궁궐은 여전히 정적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영조 때의 피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였다. 그런 시대 속에서 태어난 문효세자는 단순한 왕자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아버지 정조의 희망이자 사도세자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새로운 피였다. 정조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와 달리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살게 하리라. 그의 눈에는 제왕의 위엄보다 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단순히 후계자로 키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새 시대의 상징으로 세우려 했다. 조선의 부패한 제도를 바꾸고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주로 만들고자 했다. 어린 세자는 그 기대를 짊어진 채 자라났다. 불과 3살의 나이에 이미 천자문을 외우고 5살에는 경전의 구절을 이해했다 한다. 신하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아이다라 부르며 감탄했고 백성들은 궁궐 담장 밖에서 아이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러나 그 찬란한 시작 뒤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불길이 피어나고 있었다. 정조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흔들었고 세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곧 정치적 균형을 깨뜨렸다. 노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 후계자라니 이대로 두어선 안 되지. 문효세자가 태어난 순간 그것은 한 왕의 꿈이었으나 동시에 조선 권력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궁궐의 종소리는 길게 울렸지만 그 끝에는 이미 비극의 서막이 깃들어 있었다. 창덕궁, 깊은 정원,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 작은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5살 문효세자가 서책을 품에 안고 나타난 것이다. 옆에서 시강원의 학사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전하, 세자가 천자문을 이미 다 외웠습니다. 정조는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보다도 묘한 슬픔이 번졌다. 문효세자는 비범했다. 또래의 아이들이 놀이를 즐길 나이에 그는 유학과 병서에 흥미를 보였다. 한 번 본 글은 잊지 않았고 정조가 손수 가르친 경전 구절을 밤새 되새기며 이해하려 했다. 궁중에서는 신동세자라 불리며 모든 이가 그를 찬양했다. 하지만 정조는 그 찬양이 오히려 아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다. 정조는 매일같이 세자를 불러 말했다. 지식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세상을 구하나 잘못 쓰면 자신을 베게 된다. 세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버지, 저는 칼이 아닌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정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는 아이의 순수함과 왕의 피를 타고난 운명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궁궐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노론 세력은 세자의 재능과 정조의 총애를 불안하게 여겼다. 그들은 은밀히 입을 모았다. 세자가 커가면 우리 자리는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의 학문을 맡은 신하 중 한 명이 이유도 없이 교체되었다. 정조는 그 뒤에 숨은 음모를 감지했지만 세자에게는 세상의 어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궁궐의 연못가에 섰다. 달빛이 물 위에 떨어지고 그 속에는 세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나의 피,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약점이로다. 그는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만은. 그러나 역사는 왕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1782년 7월 창덕궁 인정전 정조는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엄숙히 선포했다. 오늘부로 문효를 세자로 책봉한다. 그 순간 궁중의 공기가 떨렸다. 아직 6살의 어린아이였지만 문효세자는 당당히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작은 손이 왕의 손을 잡았고 그 손끝에는 조선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신하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정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경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세자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가문의 잔치가 아니라 권력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었다. 노로는 여전히 조정의 곳곳에 뿌리내려 있었고 사도세자의 피가 있는 후계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불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 손자가 세자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정이다. 그날 밤 세자는 새로 마련된 동궁전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왕세자가 머무는 공식 거처였다. 궁녀들이 등불을 들고 따라왔고 세자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요? 정조는 미소를 지으며 세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세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하며 왕은 백성의 아픔을 알아야 한다. 그 짧은 대화는 부자의 사랑이었으나 동시에 왕과 후계자의 약속이기도 했다. 세자의 책봉 이후 정조는 더 이상 아들을 단순히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과의 조정, 학문 교육, 의례까지 직접 지도했다. 세자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어린 나이에 이미 정조의 생각과 말을 흡수해 나갔다. 궁궐 사람들은 말했다. 세자가 자라면 조선의 하늘이 다시 밝아지리라. 그러나 권력의 어둠은 늘 빛을 시기하는 법이었다. 세자가 책봉된 지 불과 수개월 뒤 조정 내부에서 은밀한 소문이 퍼졌다. 세자의 혈통이 불안하다. 그 한마디가 조선 왕실의 운명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1783년 문효세자가 책봉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었지만 궁궐의 공기는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조정의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불만과 질투가 들끓고 있었다. 사도세자의 손자가 후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온 노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위협이었다. 그들은 속삭였다. 세자가 자라면 우리의 시대는 끝난다. 그때부터 음모는 시작되었다. 정조를 향한 비방이 은밀히 돌았고 세자의 건강과 혈통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세자의 몸이 약하다더라. 태생부터 사도세자의 업보가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한번 뱉어진 말은 불씨가 되어 궁궐 전체로 번졌다. 정조는 그 모든 소문이 누가 퍼뜨린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개적으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단단히 조심스럽게 세자를 지켜보았다. 그 무렵 문효세자는 자주 기침을 했다. 찬바람이 불면 열이 오르고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세자는 아버지의 근심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강해야 나라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정조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세자를 품에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너는 아직 아이다. 나라의 짐은 내가 아닌 내가 짊어질 것이다. 하지만 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세자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정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안에는 피로 이어진 사도세자의 강인함이 그리고 시대의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승하문에 올랐다. 바람은 차고 달빛은 희미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세자의 몸만은 지켜주소서. 사도세자의 한이 이 아이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역사는 잔인했다. 이듬해 봄 세자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고 궁중에는 다시 한번 불길한 침묵이 깃들기 시작했다. 1784년 초겨울 창덕궁의 밤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다. 하얀 서리가 내린 창문 너머로 어린 문효세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가늘었다. 세자 전 안은 침묵뿐이었다. 치미들이 속삭이며 약재를 준비했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세자의 병은 열병이지만 이건 단순한 열이 아닙니다. 정조는 말없이 그 곁을 지켰다. 손에는 세자가 어릴 적 써내려간 글씨가 쥐어져 있었다. 효라는 한 글자. 그 글자를 바라보는 왕의 눈빛은 부서질 듯 떨렸다. 문효세자는 아버지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정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세자는 강하니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금세 떨렸다. 궁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자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정조는 모든 국정을 접고 궁에 머물렀다. 밤낮 없이 약을 지으며 하늘에 제를 올렸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졌다. 세자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만 갔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불안이 퍼지고 있었다. 세자의 병환이 깊다더라. 만약 세자가 떠난다면 그 말은 곧 권력의 싸움으로 번졌다. 정조의 개혁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세자의 병세조차 정치의 도구로 삼았다. 그러나 정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조선이 산다. 세자의 마지막 밤, 정조는 손수 세자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문효야, 넌 하늘이 내린 아이였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순간 세자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제가 하늘에서 꼭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1786년 6월, 문효세자는 겨우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창덕궁의 종이 울렸고 조선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조는 그날 이후 다시는 웃지 않았다. 1786년 6월 6일 새벽, 창덕궁의 하늘은 비 대신 눈물처럼 안개를 흘렸다. 어린 문효세자의 죽음은 조선을 뒤흔들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 안팎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대신들은 검은 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고 궁녀들은 밤새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이는 단 한 사람, 바로 정조였다. 정조는 세자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린 얼굴은 고요했고 마치 잠든 듯 평화로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이마를 쓸며 속삭였다. 문효야, 이제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살란 말이냐. 그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다. 왕의 권위도 제국의 품격도 의미가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정조는 모든 국정을 멈추고 세자의 장례를 직접 준비했다. 그는 세자의 시호를 문효라 내렸다. 문은 총명함을, 효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뜻했다. 그것은 세자의 짧은 생애를 완벽히 담은 이름이었다. 비가 신녀기 강간이 그로써 정조는 명령을 내려 특별한 능을 조성하게 했다. 그곳은 서울 동쪽 현재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그 이름을 영우원이라 했다. 영원히 아들을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었다. 세자의 관이 궁궐을 떠나는 날, 정조는 스스로 상여를 따랐다. 백관들이 그를 말렸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이 아이는 내 나라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하얀 천이 바람에 나부끼고 궁궐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순간 창덕궁의 종이 3번 울렸다. 그것은 왕의 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울음이었다. 정조는 영우원을 찾아가 세자의 무덤 앞에서 매년 제를 올렸다. 내가 살아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왕의 슬픔과 한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세자가 떠난 후 정조의 세상은 변해 있었다. 1786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창덕궁의 뜰은 더 이상 생기가 없었다. 그해 이후 정조는 매일 새벽이 되면 습관처럼 문효세자의 방을 찾았다. 작은 서책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세자가 그린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문효야, 아버지는 아직도 내 목소리가 들린다. 그의 속삭임은 고요한 궁궐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정조는 겉으로는 왕의 품위를 지켰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대신들은 감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끝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면 그는 홀로 서책을 펼쳤다. 세자에게 가르쳤던 글들을 읽으며 그와 함께 나눈 대화를 되새겼다. 아버지, 저는 빛이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정조의 가슴을 찢었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몇 해 뒤
정조는 그의 이름을 잊히게 두지 않았다. 그는 세자의 무덤, 영우원을 정성껏 가꾸고 직접 제문을 지었다. 제문 속에는 왕의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다. 내 아들 문효여, 하늘이 너를 데려간 이유를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네가 짧은 생을 다해 보여준 효심과 총명함은 조선의 하늘에 남아 빛이 되리라. 하지만 정조의 슬픔은 단순한 개인의 상실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후계자가 사라진 조정은 다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백성의 삶을 바꾸려는 개혁을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까? 정조는 평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의 말년, 그는 병석에서도 세자의 이름을 불렀다. 문효야, 이제 아버지가 간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정조의 삶은 한 왕의 역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한 아들의 아버지로 머물렀다. 문효세자는 겨우 8해를 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길게 울려 퍼졌다. 정조의 개혁과 이상주의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아이는 단지 후계자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다. 정조는 늘 말했다. 문효는 나의 이상이자 조선의 미래였다. 그 말은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신념이었다. 세자가 남긴 책상, 붓, 그리고 그가 직접 쓴 어린 시절의 글귀들은 모두 소중히 보관되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공부는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아직 글씨조차 서툴던 손끝에서 나온 그 문장은 정조가 평생 추구했던 학문과 덕의 나라라는 이상과 맞닿아 있었다. 정조는 세자의 죽음 이후 더욱 치열하게 개혁에 몰두했다. 그는 세자가 보고 자랐던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백성에게 더 나은 나라를, 그리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선을 남기기 위해.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렸고 규장각을 통해 젊은 인재들을 모았다. 많은 신하들이 세자의 죽음이 정조의 마음을 꺾었을 것이다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비극은 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문효야, 네가 보지 못한 세상을 아버지가 만들어 보이리라. 세자의 무덤, 영우원은 단순한 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조의 마음이 머무는 성소였다. 그는 해마다 제를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시대를 열었다. 백성들 또한 세자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총명하고 인자했던 어린 세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이름을 조용히 기렸다. 문효세자는 살아생전 왕이 되지 못했지만 정조의 통치 속에서 그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말했다. 문효세자는 짧은 생으로 아버지를 깨우치고 조선을 한 단계 높인 아이다. 그의 삶은 잠시였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조선의 하늘 아래 남았다. 1786년 정조는 즉위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은 권력도 부귀도 아니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이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문효세자가 있었다. 정조는 그 아이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효세야, 네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한마디에 담긴 슬픔은 왕의 고독 그 자체였다. 정조는 명을 내려 문효세자의 시호를 문효라 하고 효라는 글자를 직접 써내렸다. 문효세자의 무덤은 수릉이라 불리며 정조의 깊은 효심이 깃든 곳으로 조성되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명하였다. 이곳은 단지 한 아이의 무덤이 아니다. 사도세자의 피를 잇는 조선의 희망이 잠든 곳이다. 수릉이 완공되던 날 하늘은 잔잔했으나 바람 한 줄기에는 묘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백성들은 왕의 행차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어린 세자가 나라의 희망이었고 정조의 마음이었다. 문효세자는 생전에 짧은 생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조선을 움직였다. 그의 죽음은 단지 왕가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 사회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짧게 타오르고 사라진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전해졌다. 정조는 문효세자의 제사를 지내며 매년 몸소 제문을 썼다.
그 글귀에는 왕이 아닌 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내 아들아, 너의 혼이 하늘에서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 조선의 궁궐은 여전히 화려했으나 그 안의 왕은 늘 고독했다. 문효세자의 이름은 그렇게 조선의 역사 속에 새겨졌다. 생은 짧았으나 그 순수한 존재는 아버지 정조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한나라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다음 편에서는 정조가 남긴 마지막 약속과 문효세자가 상징한 이상적 왕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96년 화성의 공사가 마무리되던 해였다. 정조는 성곽의 높은 누각에 올라서서 멀리 수원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는 어린 문효세자의 무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정조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문효야, 네가 보지 못한 세상, 내가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다. 그가 지은 화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 사도세자와 아들 문효세자에게 바치는 살아있는 왕의 약속이었다. 효의 도시, 그리고 미래의 조선이 향해야 할 이상이었다. 정조는 밤마다 수릉에서 보낸 편지를 읽곤 했다. 거기엔 단 한 줄, 아버지의 뜻을 잇고 아들의 혼을 지키리라. 그 문장은 정조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신념이었다. 왕의 어깨 위에 놓인 것은 조선의 운명만이 아니었다. 한 집안의 비극과 그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야 하는 정이었다. 그는 궁궐에서도 행차 중에도 문효세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그 아이를 불렀다. 1799년 정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상에 누운 그는 어린 세자의 초상화를 품에 안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효세야, 아버지는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간다.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은 왕의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눈물이었다. 생애 내내 조선을 개혁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었던 군주. 하지만 정조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준 존재는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정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문효세자의 곁으로 잠들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세대를 넘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조선의 하늘 아래 그들의 혼은 서로를 감싸며 긴 세월의 아픔을 위로했다. 백성들은 말했다. 왕은 떠났으나 효의 나라는 남았다. 그렇게 문효세자와 정조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1800년 여름 정조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궁궐 안팎에는 통곡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성군이 떠나셨다라며 초가집마다 곡소리를 올렸다. 그러나 정조의 유언 속에는 한 줄의 명이 남아 있었다. 문효세자를 잊지 말라. 그가 곧 조선의 미래였다. 이 말은 조정 전체를 울렸다. 조선의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정조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효였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문효세자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 뜻대로 두 부자의 무덤은 나란히 자리하게 된다. 하나는 수릉, 하나는 걸릉. 세월이 흘러도 바람은 그 무덤 사이를 스치며 마치 두 혼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 잔잔히 울린다. 문효세자는 생전의 왕위를 잊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는 정조의 개혁 정신과 함께 조선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다. 정조는 문효세자를 통해 세상에 말하고자 했다. 진정한 군주의 길은 피로 물든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조가 꿈꾸던 나라, 문효세자가 이어야 했던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짧은 생을 마친 어린 세자, 그리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군주. 그 부자의 사연은 조선의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수릉과 걸릉을 찾는다. 초록빛 풀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 부드럽게 내려앉은 햇살,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조용한 슬픔. 그곳을 찾은 이들은 고개를 숙인다. 왕의 무덤 앞이 아니라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앞에서. 역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한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남긴 가장 순수한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속삭인다. 문효세자, 그리고 정조. 그들의 이름은
조선의 영원한 빛이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의 역사는 수많은 왕과 세자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효세자와 정조의 이야기는 유독 애잔하고 깊은 울림을 남긴다. 문효세자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는 조선이 잃어버린 희망이었다. 정조는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끝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삶은 짧았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은 길었다. 그것은 효와 의리,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사랑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무덤을 찾으며 조용히 묻는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문효세자의 짧은 생애와 정조의 눈물이 그 대답이 되어준다. 그것은 피로 세운 권력도 화려한 궁궐도 아닌 사랑과 정의였다. 정조는 군주로서의 의무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품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 자랑하는 인의 정신이었다. 수릉과 걸릉은 지금도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채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든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마치 문효세자의 웃음소리와 정조의 음성이 함께 들려오는 듯하다. 그들의 시간은 멈췄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역사는 단지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의 흔적이다. 문효세자와 정조가 남긴 것은 눈부신 업적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정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말한다. 왕의 이름은 사라져도 효의 마음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간직해야 할 마지막 교훈이다.